지난 3일 동안 이어진 최악의 미세먼지는 중국발 스모그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백령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갑자기 치솟고 위성 사진에서도 오염물질이 넘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한파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 투표에서 큰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혼란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영국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에서 오늘 17일부터 주말 사이에 회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성 우려로 정부가 가동 중단을 권고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이번엔 전북 장소에서 불이 났는데 배터리 저장 시설을 모두 태워 10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 등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서 일자리 창출과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면서 반도체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수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숨막혔던 최악의 미세먼지, 다행히 오늘 출근길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 당국자가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 최악의 미세먼지에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날씨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김진두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해 보시죠. 백령도는 차량이 많지 않아 대기 오염물질이 축적되기 힘든 곳입니다. 강한 해풍이 부는 탓에 미세먼지가 발생해도 금세 흩어져 농도가 높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10에서 30 마이크로그램을 유지하던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1일부터 급증하더니 13일에 97 마이크로그램, 14일에는 12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최고 15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서풍 계열 바람이 분 것으로 볼 때 중국 스모그가 유입된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천리안 위성이 찍은 영상은 중국에서 한반도로 오염물질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흰색으로 표현된 것은 구름이지만 흐릿하게 보이는 오염물질이 중국 내륙에서 한반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 최악의 미세먼지는 국내 오염물질이 기반이 됐습니다. 하지만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며 특보가 내려진 것은 국외 요인, 즉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발 스모그는 여전히 한반도 공기질의 큰 위험 요소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 과정에서는 한국 내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 중국의 영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국과의 양자협의 채널에서 한국 내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 중국의 영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그러면서 우리 측의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해 나가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오는 23일 서울에서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사흘째 이어진 미세먼지가 사라지면서 밤사이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엔 반짝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미세먼지가 해소돼서 반가운데 날이 무척 추워졌군요. 네,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모두 밀어냈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회복했고요. 특보도 거의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온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반짝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9.5도로 어제 아침보다 10도가량이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전북 덕유봉의 기온이 영하 19.4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대관령 영하 16.4도, 파주 영하 14.9도 등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 영하 1도, 광주와 대구 3도가 예상됩니다. 반짝 한파는 오래가지 않고 내일이면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이 논화한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또다시 유입되겠는데요. 내일 다시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파 아니면 미세먼지, 올겨울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호흡기와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영국 하원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가 예상대로 조금 전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태형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자, 예상은 했지만 표 차이가 꽤 컸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432대 202표, 무려 230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영국 의정 사상 200표 차이가 난 적은 그동안 없었는데요. 이번에 사상 최대 표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예상대로 유럽연합 탈퇴협정 합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플랜 B,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과 EU 양측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앞서 하원의 승인 투표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국도 혼란스럽겠군요. 네, 메이 총리는 이번 투표를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서 합의안 가결을 호소했지만 이미 대세가 기운 뒤였습니다. 야당들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힌 데다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 역시 거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합의안 부결에 따라 메이 총리는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고 영국 정국은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향후 최악의 시나리오는 노딜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3월 29일 EU에서 탈퇴하는 상황입니다. 과거 46년간 유지됐던 영국과 EU 관계가 백지 상태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최근 식품과 의약품 등을 사재기하는 영국인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EU와 재협상이나 일부 내용의 수정을 추진한 뒤 합의안을 다시 승인 투표에 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시기를 미루거나 제2의 국민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제1야당인 노동당이 조기 총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태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는 17일부터 주말 사이 워싱턴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6, 17일 재외공관장 회의와 22일부터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북미 고위급 회담은 17일 만찬과 18일 회의로 이어질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김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5월 말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CNN 방송은 김 부위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지난 주말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답장 친서를 전달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징검다리를 놓을지 주목됩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무엇보다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의 2차 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 세부 계획의 의견 접근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핵화와 상응 조치 교환의 의제 조율 진전 여부도 주목됩니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국제회의 참석차 스웨덴을 방문한 가운데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첫 실무 접촉을 가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이딴 화재로 정부가 가동 중단을 권고했던 태양광 에너지 저장시설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운영하는 IPTV 서비스 장애로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춘석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전북 장수군에 있는 태양광 에너지 저장 시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은 배터리 250여 개가 저장된 시설을 태우고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0억 9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또 불을 끄려던 54살 이모 씨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청주시 오창과학단지 사거리에서 올란도 승용차가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채 올란도 승용차를 몰던 30대 운전자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118톤급 구비선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인천 북항을 출발해 목포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신고 2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선원 3명을 구조하고 구비선을 태안군 가이도 인근으로 예인했습니다. 어젯밤 SK 브로드밴드가 운영하는 BTV가 접속 장애를 일으켜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실시간 방송 시청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다시 보기 등 VOD 서비스를 4시간 동안 볼 수 없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측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시스템을 복구했다며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택시기사가 잇따라 분신하는 등 업계 반발이 커지자 카카오가 결국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출시 한 달여 만에 카풀 시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어떠한 전제 없이 내린 결정이라며 서비스를 백지화할 수 있다는 자세로 택시업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물론 택시업계와 더 많은 대화 기회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고요. 중재 역할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고 이제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라며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택시 산업의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할 역설적이지만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완전 월급제와 IT 플랫폼 장착 등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업계 발전을 위한 대책을 우선 논의하겠다며 당근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서둘러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주까지는 답을 달라고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희생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돼서 최대한 많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이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카카오 측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택시업계의 부정적인 여론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화 참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조만간 4개 단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가 2명이나 숨지면서 극에 달한 카풀 갈등이 카카오의 시범 서비스 중단으로 전환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서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첫 조사에 이어 그제와 어제 이틀은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네, 오전에 편견 선입견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가 그렇다고 보십니까?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 등 40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내내 기억이 나지 않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국회의원 청탁이나 판사 관련 소송을 두고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또다시 확인한 겁니다. 임 전 차장이 지난 2015년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 아들의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정황 등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임 전 차장이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의원의 부탁에 따라 판사들에게 양형 검토 보고서를 만들게 하고 이군현 노철래 의원에겐 이른바 법률 자문을 해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 검찰 수사가 아직 남아있어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는 끝이 아닌 듯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법원행정처에 재판 개입 관련 민원을 했다는 정황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죄명을 바꿔달라거나 형량을 깎아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재판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에 지목된 전병헌 전 의원과 노철래 전 의원, 이군현 전 의원은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자유한국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당대표 도전 여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정치 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민생 파탄을 저지하겠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대표 출마 여부나 탄핵 평가에는 말을 아꼈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질문이 잇따르자 적극 반박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한 일 모두가 마치 국정농단이나 적폐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와도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며 과거나 계파 싸움은 잊고 똘똘 뭉치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통합과 변화. 오늘 제가 계속 얘기한 게 통합과 변화입니다. 아, 그러세요? 제 거 컨닝하신 건 그렇습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탄핵 책임론에 대해 통합과 변화를 내세워 맞서겠다는 건데 비박계 좌장 김무성 의원도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라며 일단 감쌌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왜 탄핵에 대한 책임자입니까? 모든 게 박근혜 대통령 책임입니다. 하지만 황 전 총리의 입당으로 박근혜, 탄핵, 국정농단 이런 말이 다시 오르내리는 건 한국당 내에서도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대표를 노리는 정우택 의원은 황 전 총리의 아킬레스건 친박 프레임은 물론 대권 행보에 집중하라는 말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도로 친박당이라는 어떤 그 올가미를 우리한테 씌우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선거 경험이 없는 황 총리로서 과연 이것을 지휘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책임자가 개선 장군 행세를 한다고 쓴소리를 했고 결국 도로 친박당인 셈입니다. 한국 보수의 비극이고 씁쓸한 현 주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도 수위 높은 비판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쓸만한 재원이 없어 정치인 아나바다 운동을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재활용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수 결집에 기회를 얻었다는 평가와 총선을 생각하면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신중론 속에 황교안 전 총리가 과연 탄핵 프레임을 어떻게 깨뜨릴지 관심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체육계 폭행과 성폭력 파문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 발 늦은 대책이라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폭력 파문으로 얼룩진 체육계를 대표해 사과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이어 체육계 폭행과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물론 단체 역시 회원 자격을 영구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기관을 통해 폭행과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 대상을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 공개를 약속했습니다. 홈페이지나 보도 자료 등을 통해서 처벌과 징계 내역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비위와 연관된 지도자에 대해서는 재취업과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성폭행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수촌 여성 부촌장을 채용하고 인권상담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적 지상주의로 점철된 현행 엘리트 체육의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합숙, 도제식 훈련 방식의 전면적인 쇄신책도 연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조재범 코치에 대한 발언과 사퇴 촉구 요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은 답변 없이 회견장을 떠나기 바빴습니다. 신석희 선수한테 그 조재범 코치 복귀 얘기하시는 건 사실인가요? 체육시민단체는 재발 방지 약속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기용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조재범 코치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체육계의 성폭력이 꾸준히 줄고 있다는 홍보 자료를 낸 체육회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회장이 임기 초기부터 보훈 인사와 선수촌 탈의실 몰카 사건 등 각종 비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가 이 문제를 방조했고 방관했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놔둔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체육계 성폭력 파문 속 쇄신안을 발표한 체육회. 한발 늦은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구조한 동물을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인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이르면 오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지만 파문이 잦아들지 않자 입장 표명을 연기했습니다. 박 대표는 어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예전 다른 사건들까지 더해지며 허위 사실이 기사화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기자회견 방식이나 대담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 작업장인 태안화력발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 무려 1,02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어제 태안화력에서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시행한 태안화력 특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 근로감독에서 1,0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사안이 중한 700여 건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12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러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직접 사회를 봤는데요. 문 대통령에게 쏟아진 질문들 직접 들어보시죠. 상의를 탈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상의 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성장을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 메시지를 통해서도 혁신 성장을 거듭 강조를 하셨고 또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규제와 신산업 분야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혁신에 관해서 건의나 또 질문해 주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된 규제는 폐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좀 질문을 드린다면 솔직히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 1년 이제 횟수는 거의 2년 됩니다. 2년 전에 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까지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관련법들이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구상이나 얘기가 어떻게 있으시면은 저희가 알고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일부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나빠진 반도체 경기 전망에 대한 대화도 나눴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실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다소 거치자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예정대로 청와대 경내 산책에 나섰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삼성과 LG의 미세먼지 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대화는 곧 반도체로 넘어갔습니다.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가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어떤지를 묻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제부터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웃으면서 삼성이 이런 얘기할 때 제일 무섭다고 말하자 이 부회장은 영업비밀을 말해버렸다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가격이 좋았던 시절이 이제 조정을 받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메모리 쪽은 어떤지를 물었고 이 부회장은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며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지난해 인도 공장을 방문한 것처럼 삼성의 공장이나 연구소에 와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연구소를 만든다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에게는 요즘 희망 고문을 받고 있겠다면서 남북관계도 결국은 잘 될 것이고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열린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청와대 간담회에서는 가벼운 경내 산책에서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오늘은 나아졌자지만 미세먼지로 뒤덮인 하늘을 보면 외출하기가 두려울 정도였죠. 이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미세먼지를 견뎌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뿌연 초미세먼지가 서울 도심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대형 건물들도 형체만 간신히 보일 뿐입니다. 시청 앞 스케이트장은 사흘째 운영을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러 왔는데 좀 미세먼지 때문에 안타깝게도 못하게 돼가지고 좀 슬퍼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아요. 온종일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배달하는 사람들에겐 초미세먼지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미세먼지기 심한데 이게 마스크도 안 끼고. 예. 바쁘니까. 머리에 한 끼 식사를 이고 달려하는 마당에 마스크는 사치. 아이고 신경 못 써요. 미세먼지면 더 일하기 힘드신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숨쉬기가 나쁘니까. 평소 같았으면 발 디딜 곳 없는 남대문 시장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손님이 들어오시고 확실히 안 나오시지. 네. 진짜 너무 우리나라 큰일 났어. 나 오늘 아침 빗나갔고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온종일 바깥에서 짐을 날라야 하는 납품업체 직원도 고역을 겪기는 마찬가지. 마스크도 못 끼시네요. 네, 젖어가지고 더 답답해가지고 끼질 못해요.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22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곳 서울 중구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오전 한때 가장 나쁨 수치를 훨씬 웃도는 130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관측 이후 처음으로 사흘 연속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공공배출 사업장 그리고 서울시 발주 공사장에 대해서는 조업을 줄이는 조치를 하고 있고 도로 분진 청소 등을 통해서 비산먼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으로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이 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공습 수준의 미세먼지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는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가급적 집에서 안 나가기 위해서 음식과 생필품을 배달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계산대 바로 옆에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가 진열돼 있습니다. 마스크를 찾는 손님이 많아지면서 잘 보이는 곳에 추가로 놔둔 겁니다. 이 편의점의 지난 금, 토, 일 사흘 마스크 매출은 한 달 전보다 4배 넘게 뛰었습니다. 매일매일 갈아 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회용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원래 잘 안 찼었는데 요즘에는 맨날 착용을 하고 있어요. 국내 중소가전업체 사무실에서는 공기청정기 출하 작업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차량용이나 책상에 올려둘 수 있는 작은 공기청정기 등으로 수요도 다양해졌습니다.
2, 3년 전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는 봄철 이제 황사 시즌이라는 이런 특정한 시즌에만 좀 판매가 됐다라면 최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에도 주문량이 많이 급증이 되어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 물류창고에는 평소보다 많은 배달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월요일 주문 물량인데 공기청정기가 차량마다 빠지지 않고 실립니다. 최근 3일 동안 인터넷 쇼핑몰에서 황사 마스크는 한 달 전보다 14배 많이 팔렸고 공기청정기도 6배 넘게 팔렸습니다. 일반 마스크와 손 소독제, 의류 건조기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제품 매출 대부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생수와 화장지 등 생필품 주문도 많아 마트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 음식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음식 배달 앱 1위 업체의 지난 주말 주문 건수는 230만 건으로 전주보다 3.4% 증가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이 소비의 풍속도를 새롭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개 주요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엽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합니다. 홍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경제계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오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합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과 한진 등 주요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국민연금이 지분 7.34%를 보유해서 3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도 12.45% 보유하고 있으며 총수 일가에 이어 2대 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각종 배임 사익 편취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주주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새해부터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됐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이른바 1+1 제품을 비닐로 이중으로 묶어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유나 포장두부 등은 여러 개씩 묶어서 포장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낱개로 살 때보다 싸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만큼 이익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이미 포장된 제품은 비닐 재포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묶음 상품의 형태로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촉용으로 만든 이른바 1+1 제품이나 정정품 등은 비닐로 이중 포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에 비닐 포장이 아닌 띠나 종이끈 등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손잡이가 있어서 편하기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데 환경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바뀌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소형 가전제품과 장난감의 포장 기준도 강화됩니다. 충전기와 이어폰, 마우스 등 소형 가전제품 5종은 빈 공간이 전체 포장 공간의 35%를 넘을 수 없고 포장 횟수도 2차례 이내로 제한됩니다. 장난감 포장에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 성형 포장도 앞으로는 제품보다 포장이 지나치게 크게 만들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완충제 재질을 기존의 비닐이나 스티로폼 대신 종이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파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 투표에서 큰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전국 혼란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영국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에서 오는 17일부터 주말 사이 회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 등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일자리 창출과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반도체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해외 연수를 갔다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 의회가 가이드를 때린 군의원의 징계를 논의한다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폭행 당사자가 참석했습니다. 성과도 없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천군의회 회의장에 의원들이 들어갑니다. 해외 연수 때 물의를 일으킨 의원의 징계 문제를 논의하러 모인 겁니다. 그런데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군의원이 눈에 띕니다. 9명이 다 모이자 문이 닫힙니다. 이른바 비공개 간담회가 열린 겁니다. 징계 당사자가 함께 징계를 논의한 회의는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임시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바는 여기까지입니다. 얼핏 절차를 강조한 것처럼 들리지만 속셈이 보입니다. 절차가 상당히 길고 까다롭습니다. 우선 임시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리위가 열리면 위원장과 간사를 뽑고 징계 대상자에게 소환을 통보합니다. 대상자를 신문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뒤 징계 수위를 정해 심사보고서를 만들고 이 보고서가 본회의를 통과해야 징계가 결정됩니다. 아직 임시회 일자도 정하지 않았으니 징계 결정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법이 정한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제명은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예천군 의원이 9명이니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할 수 있는 겁니다. 반성과 책임은커녕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가 의원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의원인데 당신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수그러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비춰줬어요. 오직 자리 잡기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 주민들은 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눈 감고 귀 닫은 군의원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밥그릇 챙길 궁리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적이라는 기존의 문구를 삭제한 건데요. 최근에 남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한 올해 국방백서입니다. 국방정책을 외부에 소개하는 책자인데 북한에 대해 달라진 평가가 눈에 띕니다.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적으로 명시해온 문구가 사라진 겁니다. 적 개념은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적 개념은 남북 관계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리 표현되어 왔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처음 등장한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은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으로 표기됐습니다. 이번에 이 표현이 사라진 것은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등 최근의 남북 화해 분위기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내용 등 주요 국방 현안과 성과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최대 사거리 1000km 이상의 화성 15형까지 보유하며 타격 능력을 높였고 기존의 재래식 무기와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도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지만 기존 백서에 들어있었던 자유민주 가치 공유라는 표현을 삭제해 불편한 한일 관계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입시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화제인데요. 드라마에 나오는 입시 코디가 정말 있는 걸까 궁금해지죠. 교육 전문가들은 약간 과장되긴 했지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호 7번 코디네이터께서는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이신데 제가 8년간 서울의대만 10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딸을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 합격률 100%를 자랑하는 입시 코디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입시 코디가 과연 현실에 존재하는 것일까? 수십억 대의 코디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억대 코디는 존재하고 있다. 고액과에 오래 했던 분들, 논술 강사 출신 등등 다양한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 이제 예전에 속칭 되전마라고 불렀던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진화를 해서 서울대 의대생들이 직접 현실을 이야기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코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긴 있다더라 진짜. 나 주변에 물어봤는데. 아 진짜? 이게 진짜 있대? 코디라고 안 부르는데 그냥 멘토 선생님? 하지만 의사와 법조인이 상위 0.1%의 생활을 누리면서 사교육에 열올리는 모습은 현실과는 조금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교수나 의사 집단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돈이 많은 집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유학 보내면 되지. 재벌적 배경과 전문직 문화를 적절하게 이제 혼합을 해서 편집해서 보여주는 이제 학원 쇼핑 이런 거는 압구정동 청담동에서는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 만능이 될 것을 요구하는 입시제도, 그리고 과도한 경쟁이 사교육 시장을 키운다는 데에는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도대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될까? 이것을 외주화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점점 늘어나요. 사교육은 불안감을 먹고 자라는 생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들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조금 더 시키려는 욕망이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충격을, 누군가에게는 공감을 주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열풍 이면에는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교육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이 케냐 나이로비 한 고급 호텔에서 동시다발 테러 공격을 가해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이 호텔 옆에는 LG전자 케냐 법인이 있는데 한국인과 현지 직원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오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두짓 호텔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호텔은 검은 연기와 화염에 휩싸였고 공포에 질린 투숙객과 직원들이 황급히 도망칩니다. 테러 공격을 받은 겁니다. Buka hata nimeingia chini ya gari hata siwezi kuvuka nifanye. Mimi nikiingia tu immediately fomu inalipuka nyuma yangu. I think it's 5 meters. Mahali gari yangu iko ni 5 meters ndio bomu ilipuka. 비슷한 시각 호텔로 향하는 교차로. 이번엔 차량 안에 미리 설치해둔 폭탄이 터집니다. 두짓 호텔이 위치한 지역은 나이로비에서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으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번 테러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현장에는 테러 진압 부대 등이 즉시 투입됐습니다. All our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as well as battle installations remain on guard. We wish at this stage to urge the public to remain calm. 사건 당시 호텔 옆에 LG전자 케냐 법인 사무실에는 한국인 직원 등 10여 명이 있었지만 모두 무사히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는 이번 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샤바브는 지난 2011년 알카에다 연계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아프리카 연합군에 케냐가 병력을 파견한 이후 그에 대한 복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나이로비의 고급 쇼핑몰을 공격해 67명을 숨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미 풋볼대학 선수권 대회 우승팀 클램스 타이거스를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만찬 메뉴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기자들에게 대학 풋볼대회 우승팀 축하 만찬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찬상을 한편 자세히 보시죠. 빅맥 햄버거를 포함해서요, 패스트푸드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 사태로 백악관 요리사들도 집에서 쉬고 있기 때문인데요. 평소 같으면 백악관의 호화 음식을 즐겼을 선수들과 만찬 참석자들이 접시에 피자와 햄버거를 담아들고 담소를 나누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 축하연을 미루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만찬 식탁에 오른 피자와 햄버거 300개, 감자튀김 등의 비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비로 냈다고 합니다.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가 한국전력을 6연패로 밀어넣으며 4위로 올라섰습니다. 삼성화재는 수원 원정 경기에서 한국전력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타이스 20점, 박철우 16점, 송이채 14점 등 주전들의 고른 득점이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승점 3을 더한 삼성화재는 OK저축은행과 자리를 맞바꿔 4위로 도약했습니다. 프로농구 전자랜드가 DB를 79대 76으로 누르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전자랜드의 파츠는 3점 슛 8개를 포함해 개인 최다인 43점에 12리바운드를 기록해 수훈갑이 됐습니다. 홈 경기 11연승도 이어간 전자랜드는 선두 현대모비스와의 격차를 3.5경기로 좁혔습니다. 다른 경기에선 LG가 오리온의 5연승을 저지하고 97대 81로 승리했습니다. 구경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게 싸움 구경이라고 하죠. 아이스하키 경기 도중 충돌은 흔한 일인데요. 권투 경기를 방불케 하는 모습에 감독마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깨끗해진 공기가 반가운 아침이죠. 밤사이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미세먼지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깨끗한 공기를 종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오늘 출근길은 반짝 한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관령 기온이 영하 16.4도, 서울 영하 9.5도, 남부 지역도 대구와 광주가 영하 5도를 밑돌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내려가 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영하 1도에 머물겠고요. 대전 2도, 대구와 광주 3도, 부산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고 5cm, 제주도 산간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밤부터는 중부 지역에도 산발적인 눈발이 조금씩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엔 중부와 정북 지역에 눈이 조금씩 이어진 뒤 그치겠고요. 기온은 다시 올라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풀리자마자 다시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